안녕하십니까? UPI 부회장 김영준입니다. 오늘부터 UPI 인사이트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국제 소식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접하며 정보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뉴스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언론은 제5의 권력이라고 불릴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도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들이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의 원칙과 기준을 훼손하는 보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생각할 때 국제 소식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사들이 대부분 이념적으로 편향된 미국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 미국이나 국제 뉴스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들이 가짜 뉴스나 왜곡된 뉴스를 접하고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UPI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미국의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하기 전에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약 10년 정도 재직했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사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통화 및 채권 시장의 국제 전문가입니다. 그랬던 베센트 장관이 장관으로 일하면서 가짜뉴스를 직접 경험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3월에 있었던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I was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I never really liked the term fake news. Now that I am on the inside and I can see what they're reporting, I think the term fake news probably isn't strong enough. It's really not. That they start with an a priori, they've written the story, and then they just kind of shape shift facts to back into it because many of the stories that I've been involved with are just so far off. There was a story in the New York Times the other day that talked about 50% headcount decreases at the IRS. Nobody's talking about that. These were on background, these were not named sources, and they're just trying to stir tumult during taxpayer filing season. I mean, it's crazy. 베센트 장관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언론사가 사전에 이야기를 짜놓고 사실을 거기에 맞춰서 왜곡된 보도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한 트럼프의 복장에 관한 뉴스가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포춘지는 교황청이 교황 장례식 때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란 옷을 입었다는 제목을 달고 마치 트럼프 혼자 규정을 깨고 파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트럼프가 파란 옷을 입고 주목을 끌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트럼프의 복장만을 문제시 삼고 골칫덩어리니 무례하다느니 기존의 나쁜 트럼프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논조의 제목을 달고 보도했으며 뉴욕타임즈의 기사 제목을 인용한 그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혼자만 파란 옷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파란 옷을 입었고 심지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장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트럼프만 논란거리로 삼고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언론사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왜곡된 프레임 속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고립주의, 극단주의, 민족주의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진짜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그 진짜 전략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입안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와 국제금융협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큰 그림에 대해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객기를 부리며 즉흥적으로 미국의 힘을 휘두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센트 장관으로부터 직접 America First가 어떤 노선인지 알려주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is point, I wish to be clear. America First does not mean America alone. To the contrary, it is a call for deeper collaboration and mutual respect among trade partners. Far from stepping back, America First seeks to expand U.S. leadership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like the IMF and the World Bank. By embracing a stronger leadership role, America First seeks to restore fairness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현재의 국제 경제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국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44개국 대표들이 모여 전후 경제 질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전후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 시스템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1930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환혈전쟁, 세계무역 붕괴가 심각해졌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경제가 망가지면서 전후복귀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절실해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업국이자 채권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세계 질서를 설계할 책임과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 체제의 중심에 미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 구조에는 우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고정 환율을 유지하며 금태환 보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금이 달러로 연결되고 세계 통화라는 간접적인 금본위 체제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 정벽을 낮추고 무역과 자본 흐름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촉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GATT, 관세무역 일반협정을 창설했고 이후에 WTO 세계무역기구로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IMF와 세계은행을 창설한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목적은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급격한 환율 변동과 금융위기를 방지해 국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을 통합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 블록에 대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중심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시장을 개방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해 세계 질서를 수호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협약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 정치, 경제 패권을 통합하여 세계를 이끌기 위한 초석이었으며 한국, 일본, 독일 등이 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체제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달러화가 금에 비해 과잉 발행되어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금태환을 중지하며 근본위제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변율 환동제로 전환되었고 금융의 급속한 자유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WTO가 출범해서 주로 상품 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던 관세무역 일반 협정과는 달리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유시장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에 편입돼 값싼 노동력과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과 유럽의 기술과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도 개발도상국의 개방정책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강제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립성장보다는 부채 구조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약 80여 년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운 브레튼 우드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국가가 아닌 중국이 자유무역의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고 이것을 지켜야 할 IMF나 세계은행조차도 본래의 창립 목적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지난 20, 30년간 미국이 가장 피해를 봤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인 것입니다. That we have gone to a highly financialized economy. We have stopped making things, especially a lot of things that are relevant for national security. I think one of the few good outcomes from COVID was we had a beta test for what maybe a kinetic war with a large adversary could look like. And it turned out that these highly efficient supply chains were not strategically secure. So that we don't make our own medicines, that we don't make our own semiconductors, that we don't make our own ships anymore. So I think if I were to say, like, was there any good outcome from COVID? It woke the world up to these supply chain problems. So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 and I have talked about that a lot. So this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that we're seeing here, but it's also an economic security issue. 미국이 비록 에너지와 식량을 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고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 전략 물자들을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현재의 미국 산업 구조는 적국과의 전쟁 상황에서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붕괴는 중산층의 붕괴를 야기했고 금융과 하이테크 산업에서 일하는 상위 소득층과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And that's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now. For years, the American worker, middle class has been eviscerated. American workers have taken it on the chin. And, we're just starting to see some of the research now. Like, we're seeing research on what's called the China shock from 2004. It's just coming out now. And it's what you know, it's what I know. But finally, academics are saying, the American workers never recovered from the China shock. What a surprise. And President Trump sensed it 40 years ago, but out on the campaign trail starting in 2015 up until last year, he has promised the American workers that the old standard of living can come back. 그것을 위한 하나의 조치가 관세 정책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말합니다. Go back all the way to Alexander Hamilton. Alexander Hamilton used them to raise revenue. He used them to protect industry. And President Trump has added the third leg of the stool, which is strategic. 세수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전통적인 관세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요소를 추가한 것입니다.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의 상호관계를 깨닫고 경제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안보의 취약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무역 적자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베센트 장관이 말했듯이 미국 우선은 미국 홀로가 아니라 진정한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The status quo of large and persistent imbalances is not sustainable. It is not sustaina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ultimately, it is not sustainable for other economies. Now, I know sustainability is a popular term around here, but I'm not talking about climate change or carbon footprints. I'm talking about 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the kind of sustainability that raises standards of living and keeps markets afloa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be singularly focused on upholding this kind of sustainability if they are to succeed in their missions. 베센트 장관은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올바로 규정하면서 IMF나 세계은행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그들의 창립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부드럽지만 확고한 의조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부드럽지만 강한 의조로 중국에 대해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바꿔야 하고 또 미국이 그것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a in particular is in need of a rebalancing. Recent data shows the Chinese economy tilting even further away from consumption toward manufacturing. China's economic system, with growth driven by manufacturing exports, will continue to create even more serious imbalances with its trading partners if the status quo is allowed to continue. China's current economic model is built on exporting its way out of its economic troubles. It's an unsustainable model that is not only harming China, but the entire world. China needs to change. The country knows it needs to change. Everyone knows it needs to change, and we want to help it change because we need rebalancing too. China can start by moving its economy away from export overcapacity and towards supporting its own consumers and domestic demand. Such a shift would help with global rebalancing that the world desperately needs.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을 원했습니다. 현재 지켜지고 있지 않는 국제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베센트 장관이 천명한 것입니다. 먼저 IMF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we must make the IMF again. The IMF's mission is to promote international monetary cooperation, facilitate the balanced growth of international trade, encourage economic growth, and discourage harmful policies like competitive exchange rate depreciation. These are crucially important functions to support the U.S. and global economies. Instead, the IMF has suffered from mission creep. The IMF was once unwavering in its mission of promoting global monetary cooper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Now it devotes disproportionate time and resources to work on climate change, gender, and social issues. These issues are not the IMF's mission. And the IMF's focus in these areas is crowding out its work on critical macroeconomic issues. 그리고 그는 IMF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불균형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IMF가 병들어 있다는 징후라고 비판하면서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 중국과 같이 왜곡된 정책과 불투명한 환율 관행을 추구해온 나라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베센트 장관은 세계은행의 사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World Bank. Like the IMF, the World Bank must be made fit for purpose again. The World Bank Group helps developing countries grow their economies, reduce poverty, increase private investment support, private sector job creation, and reduce dependence on foreign aid. It offers transparent and affordable long-term financing for countries to invest in their own development priorities. The bank, along with the fund, provides extensive technical support to promote debt sustainability among low-income countries, which empowers those countries to stand up to coercive and opaque lending terms from other creditors. These core functions of the World Bank complement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s to foster safer, stronger, and more prosperous econom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세계은행이 성의 없이 미국으로부터 백지 수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제일 중요한 초점 중의 하나가 바로 개발도상국이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As the bank returns to its core mission, it must use its resources a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And it must do so in ways that demonstrate tangible values for all member countries. The bank can use its resources more efficiently now by focusing on increasing energy access. 그것도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조종하기가 어려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보완적인 전력 인프라가 되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기본 인프라가 되도록 집중하고 더 나아가 최소 전력, 즉 기본 소요 전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관을 주더라도 정말로 자금이 필요한 나라를 선정해서 주고 졸업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다시 중국을 언급합니다. Treating China, the second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as a developing country is absurd. While it has been at the expense of many Western markets, China's rise has been rapid and impressive. If China wants to play a role in the global economy commensurate with its actual importance, then the country needs to graduate up. We welcome that. 중국 스스로 국제시장에서 자국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하나의 경제 전술이 아니며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혼자 막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에 참여하는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자는 것이니 그것을 위해 협력하자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공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중심의 국제무역 체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공정 무역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진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책임과 사명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 더 발전된 세계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한 관계의 무역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무역체제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센트 장관이 언급했듯이 미국 우선이 미국 홀로가 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21세기를 주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